옛날 조선 광해군 1623년경 대북파 중 한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아들들 또한 높은 벼슬을 지내서 집안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재상의 집에 처가살이하던 사위 허생은 매우 외롭고 기구한 인물이었지요. 재상은 사위에게 벼슬을 추천해주고 많은 벼슬아치들과 어울릴 자리를 주선해 주었지만 웬일인지 허생은 벼슬도 마다하고 재상의 가족들과도 사이좋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처가의 장인, 장모, 처남들은 물론 종들까지도 허생을 무시하고 홀대했어요. 종들조차도 그를 허생이라 불렀답니다. 어느 날 대감은 다시 한번 허생을 불러들였습니다. 이번에는 사위에게 자신이 직접 첨거할 벼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벼슬을 권유했지만 매번 거절당했기에 이번만큼은 꼭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지요. 대감은 허생이 방으로 들어오자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허생, 들어오게. 오늘은 자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자 하네. 허생은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감 앞에 앉았습니다. 대감은 이미 무수히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위가 이번에는 뜻을 굽힐 것이라 믿고 있었지요. 이번에 내가 대사헌의 자리를 마련해 두었네. 자네만 승낙하면 바로 오를 수 있는 자리일세. 자네가 우리 가문의 사위로서 이런 벼슬쯤은 해야 위신이 서지 않겠는가. 이번에 좋은 기회가 왔으니 이참에 벼슬을 맡아 조정에 나가 자네의 재능을 발휘해 보게나. 대감의 말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허생이 이번에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며 그를 응시했지요. 허생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부족한 소인을 높은 벼슬에 천거를 해주시는 마음은 진심으로 감사드리지만 저는 그 벼슬을 맡을 수 없습니다. 대감은 허생의 예상치 못한 대답에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리둥절함이 가득 서렸지요. 대감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며 허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가? 벼슬 한 자리 천거해달라 전국에서 금은보화를 싸들고 우리 집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드는 선비들 못 보았나? 그런데 자네는 가만히 있어도 물어다주는 고기를 먹지 않고 내뱉는 이유가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단 말이지. 재상가의 사위로 명망 있는 집안의 일원으로서 자네가 어찌하여 이런 좋은 자리를 마다하나? 대감의 목소리는 다소 격앙되었습니다. 그는 허생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그의 속내를 알고자 애썼습니다. 허생은 그런 대감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 사내 대장부로 태어나 벼슬 한 자리 하는 것을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하지만 소인 지금은 때가 아님에 몸을 낮추고 있사옵니다. 제게 벼슬을 권해주신 것은 장인어른의 깊은 애정임을 압니다만 아직은 그저 남들처럼 소박하게 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제게는 더 큰 행복입니다. 대감은 허생의 말을 들으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거듭 벼슬을 마다한 이유가 소박한 삶 때문이라니 대감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 조정에서 자신의 이름을 떨치기를 갈망하는데 허생만은 그와는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참 기이하군. 때라니 자네가 벼슬할 때가 따로 있단 말인가? 지금 우리 집안 모두 높은 벼슬에 있어 자네에게 힘을 실어줄 때가 아니면 언제가 때란 말인가?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네. 벼슬을 맡아 큰일을 하고 조정에서 명망을 쌓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삶 아닌가? 대장부로 태어나 벼슬 한 번쯤은 해보고 죽어야지 사내가 그리 포부가 없어서야 어찌하겠는가? 대감은 이마를 짚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있는 사위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대감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덧붙였습니다. 내 이해할 수가 없네. 하다못해 집안의 명성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자네 자신을 위해서라도 벼슬을 맡아야 하는 게 아닌가. 자네가 가진 재주와 지혜를 생각해보게. 이런 보배 같은 인재가 그냥 묻히고 만다니
그야말로 낭비 아닌가? 허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의 눈동자에는 어떠한 미련도 욕심도 엿보이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 저는 벼슬로 세상을 다스리기보다 세상 속의 작은 존재로서 스스로를 다스리며 살고 싶을 뿐입니다. 대감은 허생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허생이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여 벼슬을 거부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요. 그러나 그 물음의 답을 찾는 것은 대감이 아닌 허생의 몫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벼슬을 마다하고도 평온한 얼굴을 한 허생의 모습을 보며 대감은 더 이상 그를 강요할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그래, 허생 자네의 뜻이 그렇다면 어찌하겠는가? 다만 나는 자네가 더 큰 일을 하기를 바랄 뿐일세. 대감은 아쉬운 눈빛으로 허생을 바라보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허생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처가의 장인, 장모, 처남들은 물론 종들까지도 허생을 무시하고 홀대했지만 허생의 아내만큼은 그를 존중해주고 가엾게 여기며 살뜰히 보살피고 사랑해 주었답니다. 허생은 날마다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들어오고 저녁에 나가면 아침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늘 작은 문을 통해 재빨리 자기 방으로 들어가곤 했지요. 아내는 그런 허생을 기다렸다가 맨발로 뛰어나가 맞이했고 옷과 도포를 벗겨주며 정성껏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허생의 밥상은 언제나 초라했습니다. 재상의 종들조차 고기를 실컷 먹었지만 허생에게는 나물 몇 접시만이 주어졌지요. 이러한 대우에 아내는 종종 분노하며 슬피 울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허생은 아내를 달래며 말하곤 했습니다. 하는 일 없이 남의 집밥만 축내는 처지에 이것도 분에 넘치니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오. 어느 날 밤 허생은 여느 때처럼 작은 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루에 앉아 잠시 쉬고 있을 때 처남이 지나가다 허생을 보며 비웃듯이 쳐다봤습니다. 어디서 빈둥거리다 이제야 들어오는 거요? 참, 별일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지 모르겠구만 그려. 늘 허생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장모가 마침 그 소리를 듣게 되자 이때다 싶어 허생을 쏘아보았습니다. 하는 일 없이 밥이나 축내면서 매일 늦게 들어오는 꼬락선이라니. 염치가 없어서 벌건 대낮에는 못 들어오는 게지? 자네가 우리 집 복식을 축내면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 것인지 두고 보겠네. 떠먹여주는 벼슬도 마다하고 빈둥거리는 꼴이라니. 세상 팔자도 좋구먼. 허생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마침 여종이 허생 앞에 밥상을 내왔어요. 밥상에는 쓴 나물 몇 접시와 허술한 찬거리 뿐이었습니다. 장모가 다시 쏘아붙였어요. 이 정도도 과분한 줄 알거라. 허생은 조용히 밥상 앞에 앉아 말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아내는 눈물을 삼키며 마음이 아파왔지요. 어느 날 허생이 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혼자 앉아 있다가 담 모퉁이 뒤에서 몸을 숨기고 있던 아내가 호련히 나타나자 깜짝 놀랐습니다. 흠칫 놀란 허생이 왜 그러고 있소? 라고 묻자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어머니가 저를 심하게 나무라시며 너는 어떻게 된 애가 의식주 모두를 부모한테 의지하면서 버선발로 맞이하고 배웅하는 일은 허생에게만 하더구나. 아침 저녁마다 아련할 정도로 정이 깊어가고 있는 것이 부창부수구나. 내 서방, 허생이란 자는 나이가 40이 넘도록 우리 집 곡식만 축내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천하의 몹쓸 놈이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꽉꽉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는구나. 그런데도 너는 그놈을 부모보다 10배나 더 섬기고 있으니 이런 배은망덕한 행동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그런 짓을 계속하려거든 차라리 그놈과 따로 나가서 내 멋대로 살 거라. 이런 꾸짖음을 듣고 어머님을 달래면서 눈치를 보느라 이를 거들어드리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못마땅해 하는 말을 들은 허생은 아내에게 말했어요. 장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다가는 부인마저 더 큰 꾸짖음을 당할까 염려가 되어 장모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것이 좋겠소. 염려 마시어요. 제가 눈치껏 대처하겠습니다. 내가 빨리 출사하여 부인을 힘들지 않게 해주어야 하는 건데 부인 볼 면목이 없소.
아니옵니다. 서방님은 앞으로 큰일을 하실 분이라는 걸 소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부디 뜻을 굽히지 마시고 서방님 하시는 일을 굳건히 진행하시어요. 이때 여종이 저녁 밥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저녁 진지 가져왔습니다. 삼월아,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어머님께 절대 말하지 말거라.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허생이 밥상을 받아 먹으려 하자 아내가 말했지요. 당신, 이 생선은 드시지 마세요. 아니, 왜 그러는 거요? 생선에 가시가 많아 서방님 목에 걸릴까 염려됩니다. 내 어린애도 아니고 이까짓 가시가 목에 걸리겠소. 허생이 생선을 먹으려 하자 아내는 민망한 얼굴로 사실을 말했습니다. 실은 조금 전에 제가 생선을 구워놓고 있었는데 고양이가 그걸 물고 가서 반 이상을 먹어버리고 이 부분만 부엌 구석에 떨어뜨려 두었지요. 종들이 그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고하니 어머니께서 이거 허 서방상에 놓아주거라. 눈치 없이 남의 집살이하는 허 서방에게는 좋은 안주감이 되겠으니 상에 올려 그 인간 입을 잠시라도 즐겁게 해주자꾸나. 해서 여기 놓인 겁니다. 몹시 더러운 것이니 입에 대지 마세요. 장모님이 저를 생각해서 맛있는 안주 한 덩어리를 주셨으니 특별한 은혜가 아니겠소. 그러니 감히 손가락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겠소? 그렇게 허생은 상에 놓인 저녁을 말끔히 먹고 일어났어요. 요즘 매일 밤에 출타하시니 혹여 무슨 일이라도 있는지요? 아내는 물었지요. 허생은 비장한 얼굴로 아내에게 당부했습니다. 부인,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삼경의 뒷동산에 올라가 궁궐 안팎을 살펴보시오. 분명 시끄러운 소란이 날 것이오. 그 소란이 오래가서 밤을 새워 아침까지 시끄러우면 부인은 자결을 하시고 혹 삽시간에 진정되면 진중하게 살기를 도모하시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내는 남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어 자세히 물었지요. 남편은 붓을 들어 몇 자 적더니 아내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삼경의 궁궐의 횃불이 삽시간에 정리되면 이 편지를 읽어보시오.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눈빛에서 그가 얼마나 진지한지 그리고 얼마나 깊은 고심에 빠져 있는지 알 수 있었지요. 여보, 오늘 밤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프구려. 허생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가족들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아가며 나 같은 못난 사람을 위해 희생해준 당신의 고마움에 보답 못한다면 저승에 가서라도 그 은혜 꼭 갚겠소. 허생은 그동안 아내의 헌신과 사랑에 감사함을 표했어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허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이 계셔서 저 또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부디 서방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무탈하게 끝나길 빌겠습니다. 제발 무사히 돌아와 주세요. 둘은 그렇게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남편은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내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이 밤이 마지막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픈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지요. 남편을 보내고 아내는 애타게 삼경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삼경이 되자 사람들이 모두 잠든 틈을 타 살며시 뒷동산 등성이에 올라가 궁궐이 있는 쪽을 바라보았지요. 처음엔 아무런 움직임 없이 조용하기만 하던 궁궐 방향을 한동안 지켜보던 중 갑자기 수많은 횃불이 칠흑같던 하늘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고 말들이 날아갈 듯이 대궐 쪽으로 내달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소란은 잦아들었고 한 무리가 대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궐 밖에서는 드문드문 불빛이 보였을 뿐 큰 소동은 일어나지 않은 듯 보였지요. 하지만 집에는 여전히 재상인 아버님과 당상관인 오라버니가 퇴청하지 않았기에 허생의 아내는 내심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내 아내는 방으로 돌아와 남편이 남기고 간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편지는 짧았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암시와 더불어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지요. 다음 날 새벽 대궐에서 밤새 퇴청하지 않은 아버님과 오라버니를 위해 계집종이 아침밥을 가지고 대궐로 향했습니다.
대궐로 가는 길에는 많은 기병들이 채찍과 몽둥이를 휘두르며 사람들을 몰아내고 있었습니다. 계집종은 주인의 권세를 믿고 무리 속을 헤집고 대궐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한 장수가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계집종은 당황하지 않고 큰 목소리로 대항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재상이신 아무 대감댁 사람이요. 하찮은 장수가 어찌 감히 나를 핍박하시오. 옆에 있던 군졸들이 비웃으며 말했지요. 내 주인은 역적인데 어찌 역적의 권세를 팔아먹으려 하느냐? 그러고는 여종을 마구발로 걷어차서 몰아냈지요. 여종은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처투성이인 얼굴과 흙투성이가 된 몸을 하고서 헐떡이며 상황을 설명하자 집안 사람들은 모두 놀랐지만 반신반의하며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았지요. 그때 안방마님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은 임금님의 은총을 두텁게 받아왔다. 음모를 꾸민 적도 없는데 어찌 하루아침에 몰락할 수 있겠느냐? 이건 분명 무례배 허생이 역모를 꾀하다가 발각되어 국문을 받는 중에 우리 집을 끌어들여 원한을 드러낸 것이다. 내 서방이 이제 집안까지 망하게 하는구나. 꼴 좋다. 허생의 아내는 머릿속이 너무 어지럽고 혼란스러워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관리들과 군졸 몇 명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집안의 문서들을 조사해 가져가고 창고 구석구석까지 수색하며 철저히 점검했지요. 집안 사람들은 이유를 묻고 울부짖었지만 관리들은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비밀이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궁궐에 들어간 재상에게서는 여전히 아무런 기별도 없고 밖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관리들이 불시에 들이닥쳐 집안을 뒤지고 돌아가니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넋을 잃은 채 걱정이 산더미처럼 쌓여만 갔습니다. 안방마님은 깊은 고민 끝에 사내종을 불러 밖의 상황을 상세히 알아오라고 염탐하러 보냈습니다. 한참 만에 돌아온 종은 어젯밤에 반정이 일어나 새로운 임금이 추대되었고 전 임금은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조정의 모든 높은 관리들이 대비를 유폐한 일을 역모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감께서도 이 일을 피하지 못할 것 같아 급히 관청으로 가서 알아보았습니다. 대감과 서방님들께서는 혹독한 고문을 받아 뼈가 다 부서졌고 조만간 사지가 찢기는 형벌을 받을 예정이라 하옵니다. 마님과 아가씨들은 모두 관의 노비가 될 것이고 저희도 어디로 끌려갈지 모른다 하옵니다. 안방마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혼절에 쓰러졌으며 종들은 모두 엎드려 바닥을 치고 통곡하며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목 놓아 통곡하던 종이 허생의 아내에게 다시 아뢰기를 아씨, 소인이 대감마님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의금부를 지나가는데 높은 자리에 앉아 붉은 비단에 금박힌 옷을 입은 젊은이가 죄인을 신문하던 사람이 허생과 비슷했습니다. 혹시 허생이 앙심을 품고 대감마님과 서방님들을 그 지경으로 만든 건 아닌지 한번 알아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어찌 우리 집에서 밥이나 얻어먹던 무지랭이가 그런 자리에 앉아서 호령할 수 있겠느냐? 비슷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 허튼 소리 말거라. 종의 말에 안방마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웃었지만 허생의 아내는 지난밤 허생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생각하며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여겨 허생의 아내가 다시 종에게 말했어요. 다시 가서 그 관리가 서방님인지 자세히 알아보거라. 예, 아씨, 소인이 당장 가서 알아보고 오겠습니다요. 대문에는 벌써 관리들이 아무도 못 나가게 지키고 있어 종은 담을 넘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종이 재빨리 달려 의정부의 정문 앞에 도착했지요. 관청의 노비 2명이 그럴듯한 옷을 입고 큰 길에서 사람들의 통행을 막고 있었으며 기병 10명이 두 줄로 서서 길을 비키라고 외쳤어요. 높은 말 위에는 재상 차림새의 한 젊은이가 앉아 있었는데 그의 옷이 매우 화려했고 그를 따르는 무리가 구름처럼 많았습니다. 종이 눈을 비벼가며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은 분명 허생이었지요. 무리와 함께 그를 뒤따라가 보니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대궐 안으로 들어갔고 그 재상도 따라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종이 관청의 노비에게 물었습니다. 저 나리가 누구신가요? 판서 허 아무개 나리입니다.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신가요? 이조 판서이십니다. 깜짝 놀란 종이 허생의 직위를 듣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와 아뢰었어요.
마님, 허생이 이조판서의 자리에 올랐다고 합니다. 종의 말을 들은 안방마님은 허생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 귀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냉대해온 것이 면목이 없구나. 하지만 지금 재앙이 눈앞에 닥쳤으니 내 아버지와 오라버니를 구해줄 사람이 없다면 곧 죽을 것이다. 내가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해 우리가 박대한 것을 용서해준다면 마른 뼈에 살이 돋아나고 얼어붙은 땅에 다시 봄이 찾아올 것이다. 깊이 생각해보거라. 허생이 지금 저희 집안이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고 있으니 제가 아버지와 오라비의 살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서방님께 소식을 넣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하여 허생의 아내는 붓을 들어 글을 써내려갔어요. 이 편지를 허생에게 전하거라. 예. 아씨, 종은 또 담을 훌쩍 넘어 관아에서 일하고 있는 허생에게 어렵게 편지를 전했지요. 종에게 편지를 받아든 허생은 아내를 생각하며 편지를 읽어나갔습니다. 소첩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밥을 먹고 숨을 쉬며 살아온 이유는 제가 죽으면 서방님께서 더 핍박받고 외로워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늘이 착한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서방님께서 벼슬이 높아지고 큰 영광을 얻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귀하고 높으신 분이 되어 여한이 없으시겠으니 저는 이제부터 서방님께 누가 되지 않으려 합니다. 아버지와 오라버니와 함께 목숨 걸고 이 상황에 맞서려 합니다. 만약 제가 부모님 덕분으로 누렸던 유복한 삶을 기억하신다면 이 빚을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갚아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서방님과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저승에서도 당신을 그리워할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허생은 아내의 구구절절한 편지 내용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적셨습니다. 허생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곤 바로 아내가 있는 집으로 향했답니다. 그의 아내는 반정으로 인해 아버지와 오라버니가 역적으로 몰려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접한 후 아무 말도 없이 차마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지요. 여보, 나왔소. 당신이 이렇게 힘들게 있을 것 같아. 내 마음을 전하러 이렇게 왔소이다. 허생의 다정한 말에 아내는 그제야 억누르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허생의 손을 단단히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방님, 제발 아버지와 오라버니를 구해주세요. 당신께서 반정 후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 그 힘으로라도 우리 집안을 구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고 허생의 손을 붙잡은 힘도 떨릴 만큼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허생은 잠시 그녀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자신의 품으로 아내를 끌어안았지요. 그의 따스한 품에 안긴 아내는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내 그동안 벼슬을 마다한 것은 이번 정권에 대한 반대파에 있었기에 벼슬에 나서지 않았던 것이오. 나는 당신의 집안이 높은 벼슬에 있는 것이 그동안 마음을 졸여왔소. 아버님과 오라버님이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나도 알고 있소. 내일 당장 내가 관직을 걸고서라도 임금님께 아뢰겠소. 허생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답니다. 그는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며 애정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임금님께 가서 아버님과 오라버님의 억울함을 밝히고 그들을 구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소. 그분들이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볼 것이오. 부디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아내는 허생의 품 안에서 몸을 떨며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더 이상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이세요? 정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허생은 아내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아주었지요. 그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그녀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의 마음을 어찌 모르겠소. 그동안 당신이 나를 믿고 지켜준 보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나도 당신에게 내 사랑을 보여주겠소. 아내는 그의 말을 듣고 한없이 울기만 했지요. 허생의 가슴을 적시던 눈물이 이제는 그의 손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허생은 아내의 손을 조심스레 쥔 채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내가 벼슬에 오른 이유도
그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오. 그러니 이제 마음을 조금만 편히 가지시오. 내가 반드시 아버님과 오라버님을 구해낼 것이오. 허생의 따스한 위로와 굳은 결심이 아내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안정시켰답니다. 서방님, 이 은혜 살면서 평생 갚겠습니다. 허생은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묵묵히 그녀를 달랬어요.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내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었지요. 다음 날 조회가 끝나자 허생은 관복을 벗고 엎드려 임금님께 청하기를 전하, 소신 오늘부로 관직을 내려놓겠사옵니다. 부디 조강지처를 살려주시옵소서. 임금이 그 이유를 묻자 허생은 정성스럽게 모든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임금은 감동한 표정으로 허생의 장인과 처남들을 특별히 용서하고 좋은 땅으로 가벼운 귀양을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기로 했지요. 허생은 가마를 성대하게 꾸미고 아내를 친히 맞이해 임금께서 하사하신 저택으로 함께 향했습니다. 이들의 기쁨은 지극히 충만하였고 장모 역시 허생의 집에서 행복한 생을 마쳤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진정한 의리와 가족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아무리 높은 권력과 명예를 얻더라도 가족과의 인연과 사랑은 그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허생의 의리와 희생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랑과 의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합니다. 들꽃 야담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늘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